나는 그날 남편의 휴대폰을 보았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는 최미나였다. 내 가장 친한 친구, 대학 동기이자 결혼 후에도 매주 만나 커피를 마시던 그 미나. 오늘 밤도 내 품이 그리워? 지연이 모르게 조심하자. 나는 숨이 멎는 듯 했다. 손이 떨렸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대신 캡처를 눌렀다. 여러 장, 그들의 대화는 이미 1년째 이어지고 있었다. 사랑 고백, 호텔 예약 내역, 내 뒷담화까지. 강태준은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나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녁을 차렸다. 그날 밤, 그는 평소처럼 내 몸을 안았지만 나는 이미 죽어 있었다. 너희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 나도 너희 인생을 망칠 권리가 있다. 그 문장을 머릿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다. 울지 않았다. 울면 진다. 한국에서 이혼녀가 오는 순간 사회는 그 여자를 약자로 낙인 찍는다. 나는 약자가 될 수 없었다. 태주는 한 달 뒤 이혼을 통보했다. 이미 변호사를 알아봤다고 했다. 미나와 살고 싶다고, 내가 이해해주면 조용히 끝내자고. 나는 웃었다. 이해. 내가 왜? 법정 싸움은 잔인했다. 태주는 돈으로 모든 것을 샀다. 내게 우울증 진단서를 붙이고 술을 마신다고 증언을 조작했다. 준호의 양육권은 당연히 그쪽으로 갔다.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판사의 말 한마디에 나는 아들을 잃었다. 재산 분할도 터무니없이 적었다. 강남 아파트는 그의 명예, 나는 월세 원룸으로 쫓겨났다. 미나는 내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지연아.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잖아. 준호 잘 키울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나는 말을 아꼈다. 말은 증거가 되고 증거는 약점이 된다. 이혼 후 6개월, 나는 물레동 낡은 빌라로 이사했다. 낮에는 백화점 계산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태준의 회사 주식 게시판, 미나의 SNS, 그들의 지인들 계정까지 모니터링했다. 그들은 행복했다. 제주도 여행 사진, 고급 레스토랑 체크인, 준호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미나 배가 살짝 나온 사진도 올라왔다. 임신 소식이었다. 나는 매일 그 사진들을 저장했다. 증오가 아니라 자료로. 가끔 준호를 면회할 때면 아들이 물었다. 엄마, 아빠랑 미나 이모 왜 결혼했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사람들은 가끔 실수해 속으로는 생각했다. 실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한국 사회는 약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약자가 되어선 안 된다. 강해져야 한다. 차갑게. 면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번쩍였다. 태준과 미나가 사는 그 강남은 바로 저기, 불과 몇 정거장 거리였다. 나는 살이 빠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여자가 보였다. 눈이 푹 들어가고 입술이 얇아졌다. 친구들은 걱정했다. 지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 하지만 그 친구들마저도 태준 쪽 이야기를 더 믿었다. 태준 씨가 내가 좀 예민했다고 하던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민하다고? 그래, 예민해졌다. 모든 대화,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는 정도로. 태준의 회사는 금융투자회사였다. 그는 상무로 승진했다. 미나는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에서 그의 회사 로비 리모델링 계약을 따냈다.
수십억 규모였다. 나는 그 입찰 과정을 하나하나 추적했다. 공공 입찰 사이트, 회사 공시, 관련 기사까지. 그리고 발견했다. 태준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흔적.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졌다. 미나 명의의 오피스텔 구매, 해외여행 경비, 심지어 준호 사립유치원 등록금까지. 증빙 서류는 불완전했다. 그는 똑똑했다. 직접 서명하지 않고 부하 직원을 시켰다. 나는 전직 동료 은정을 통해 더 깊은 정보를 얻었다. 은정은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요즘 상무님 좀 이상해. 미나 씨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대.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이상한 점? 은정은 술김에 털어놨다. 성희롱 소문, 여성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스킨십, 그리고 자금 흐름이 석연치 않다는 이야기. 나는 그 대화를 녹음했다.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지만 누가 알겠는가. 밤마다 나는 노트북을 켰다. 엑셀 파일 하나에 모든 것을 정리했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 증거 사진. 폴더 이름은 준호였다. 아들을 생각하며 하면 덜 미쳐갈 것 같았다. 가끔 후회가 들었다. 그냥 잊고 새 삶을 살까? 준호를 위해 참아야 할까? 하지만 준호 면회 때 미나가 아들을 안고 텀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은 사라졌다. 임신 7개월이 된 미나의 배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 태준이 댓글을 달았다. 내 사랑, 우리 딸 건강히 나와주길. 나는 그 댓글 아래 좋아요를 눌렀다. 내 계정은 가짜였다. 그들은 몰랐다. 내가 그들 삶 구석구석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나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때가 아니었다. 한국에서 금융비리는 조사가 시작되면 끝까지 간다. 하지만 증거가 약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 완벽해야 했다. 그리고 기다림은 나를 바꿔놓았다. 사람을 믿지 않게 됐다. 웃음이 사라졌다. 엄마가 전화하면 잘 지내라고만 답했다. 진짜 감정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나는 살아 있었다. 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처럼. 2년이 지났다. 태준은 전무로 승진했다. 회사 공시를 보니 그의 연봉은 내 이혼 위자료의 수십 배였다. 미나는 딸을 낳았다. 이름은 강서윤. 준호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언론에까지 실렸다. 행복한 재혼 부부 기사였다. 나는 백화점 일을 그만두고 금융감독원 민원 상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직접 민원을 접수하는 자리였다. 사람들은 몰랐다. 내가 왜 그 일자리를 택했는지. 그곳에서 나는 배웠다. 익명제보의 힘을. 금융비리 신고는 신고자 보호가 철저하다. 특히 내부자 제보는 포상금까지 준다. 나는 준비를 마쳤다. 태준이 빼돌린 돈은 총 47억. 증거는 은행 거래 내역, 이메일, 심지어 그의 부하가 보낸 카톡까지. 나는 해킹하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흔적을 남겼다. 자만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직 보내지 않았다. 한 가지가 더 필요했다. 결정타. 그것은 태준의 성희롱이었다. 피해자는 3명, 1명은 이미 퇴사했고 2명은 아직 회사에 있었다. 나는 그들 중 1명, 신입이었던 박수진에게 연락했다. 가짜 계정으로. 저도 피해자예요.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수진은 처음엔 무서워했다. 하지만 내가 증거 일부를 보여주자 마음을 열었다. 그녀도 녹음 파일이 있었다.
태준이 술자리에서 한 말들. 너 같은 애는 침대에서 더 빛날 텐데. 나는 그 파일을 받았다. 이제 완벽했다. 그런데도 손이 떨렸다. 제보를 보내면 돌이킬 수 없다. 준호가 아빠를 죄수로 보게 될 것이다. 서유는 아빠 없는 아이가 된다. 미나는. 나는 한 달을 더 기다렸다. 준호 생일 때 면회 갔다. 아들이 말했다. 아빠가 곧 미나 이모랑 다시 결혼식 올린대. 큰 파티로. 재혼식. 법적 혼인은 이미 했지만 제대로 된 예식을 이제야 한다고 했다. 돈이 많아지니.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정했다. 나는 재혼식 날을 기다렸다. 초대장은 오지 않았다. 당연했다. 하지만 장소와 시간은 이미 알았다. 미나의 SNS 스토리에 실수로 올라왔다가 삭제된 게시물. 나는 제보를 준비했다. 하지만 직접 보내지 않을 것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재혼식 전날 나는 작은 상자를 준비했다. 검은 리본으로 묶었다. 안에 USB 하나, 모든 증거가 압축되어 있었다. 주소는 금융감독원 조사국.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사 데스크. 상자에는 카드 한 장. 축하합니다. 행복한 새 출발을 빕니다. 서명은 없었다. 재혼식 당일.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강남 특급 호텔 웨딩홀. 하객만 300명. 연예인도 왔다. 태주는 완벽한 신랑이었다. 미나는 임신 전 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웠다. 나는 검은 정장을 입고 로비에 섰다. 하객은 아니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택배기사가 상자를 들고 왔다. 강태준 신랑님 선물입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받아 호텔 직원이 신랑 대기실로 가져갔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다. 1시간 뒤 태준의 표정이 변했다. 하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졌다. 그는 상자를 열고 카드를 봤다. USB를 노트북에 꽂았을 것이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아직 진짜는 시작되지 않았다. 나는 이미 새벽에 진짜 제보를 보냈다. 익명으로, 공공 와이파이로, VPN까지 써서.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동시에. 제목은 금융전무 강태준 횡령 및 성희롱 증거 제출. 재혼식 피로연 중 경찰이 왔다. 아니, 아직은 아니었다. 조사는 며칠 걸린다. 하지만 언론사는 달랐다. 내가 보낸 USB 사본이 오후에 기사화됐다. 금융사 전무, 회사 자금 수십억 횡령 의혹. 재혼식 당일 터진 충격 스캔들. 하객들은 핸드폰을 봤다. 웅성거림. 태주는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다. 미나는 울음을 참았다. 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준호도 거기 있었다. 아들이 아빠를 걱정스레 보는 모습. 그 순간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한 일이 준호에게 어떤 상처가 될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다음 날 회사 주가가 폭락했다. 태주는 출근 금지 조치. 검찰 소환 통보. 미나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나는 TV를 봤다. 태준이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는 고개를 숙였다. 기자들이 물었다. 횡령 사실이 맞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웃지 않았다.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그저 공허함만. 준호 면회가 취소됐다.
미나가 지금은 안 된다고 했다. 나는 알았다. 그들이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걸? 조사가 본격화됐다. 태주는 구속됐다. 횡령액이 70억으로 늘어났다. 성희롱 피해자들도 추가 증언했다. 회사에서 해임. 자택 압수수색. 미나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태준 씨가 나한테도 속였다 오고 언론에 흘렸다. 서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준호는 할머니 댁에 맡겨졌다. 태준 어머니가 나에게 전화했다. 지연아, 내가 한 거지? 제발 준호 생각해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끊었다. 태준은 구치소에서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왔다. 지연아, 합의하자. 내가 잘못했어. 준호 양육권 돌려줄게. 나는 웃었다. 이제야 잘못을 인정하나. 하지만 나는 합의하지 않았다.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서 태준을 봤다. 그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다. 예전에 자신감 없는 초췌한 남자. 미나도 소환됐다. 그녀는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재판은 길었다. 태주는 징역 8년 선고받았다. 미나는 공범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됐다. 인테리어 계약은 모두 취소. 나는 양육권을 되찾았다. 준호가 내게 왔다. 아들은 말수가 적어졌다. 아빠가 나쁜 사람, 나는 대답했다. 사람들은 실수해.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내가 준호에게도 상처를 줬다는 걸? 밤에 준호가 올 때면 나는 안아주며 생각했다. 내가 한 일이 옳았을까? 태준의 재산은 대부분 몰수됐다. 나는 그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받았다. 하지만 돈은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거울을 봤다. 눈은 여전히 차가웠다. 지금 준호는 10살이다. 나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강남에서 멀지 않은 곳 오손님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가끔 뉴스를 본다. 태주는 복역 중 미나는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서윤과 단둘이. 준호가 묻는다. 엄마, 아빠 언제 나와? 나는 대답한다. 오래 걸릴 거야? 그리고 생각한다. 나는 승리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나도 잃었다. 예전의 나를. 웃던 나를. 사람을 믿던 나를. 이게 복수의 대가인가? 아니면 그냥 배신의 연쇄인가? 준호가 내 손을 잡는다. 따뜻하다. 나는 미소 짓는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미소. 이제 끝났다. 정말 끝났을까?